이게 언어 프라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일일이 말하기는 귀찮으니까 직접 해봅시다.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떠오르는 대로 바로 대답해야 돼. 거북이를 5번 말합니다.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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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뭘까요? 거북선? 아니죠. 거북선은 우리 순신이 형이 만들었다고. 이게 언어 프라이밍을 이용한 트릭 중 하나인데 주로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게임으로 많이 쓰는 질문이잖아. 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이순신이 거북선 만든 거 다 알면서 왜 여기에 당하냐고요. 인지 편향과 조건 반사를 유도했기 때문에 거북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 프라이밍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에는 수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북이를 떠올리면은 거북선, 철갑선, 바다, 해군 이런 관련 이미지들이 무의식 중에 활성화돼요. 여기에 세종대왕 언급해서 위인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떠올리게 만들면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지만 오류를 파악할 시간 같은 건 안 줬잖아. 그래서 급한 대로 우리는 이 질문이 거북이와 위인이라고 대충 정리하면서 거북선! 이렇게 반사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이순신도 아니에요. 나대용인데 왠진 모르겠지만 초딩 때 이순신이라고 다들 배웠어. 그리고 나중에 나대용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그냥 편의상 우리는 계속 이순신이라고 대답한다고. 모두가 이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대안학교를 나왔거나 어릴 때 해외 유학했으면은 교육이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게 대답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비슷하게 인간의 언어적 심리 중에는 자동 반응, 주의 전환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 거기에. 그때 누가 옆에서 뭔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반응이 어때요? 응? 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응은 다시 말해달라는 뜻이잖아, 보통. 다시 말해달라는 거는 다 듣지 못했거나 다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응? 아니 이러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또 해줘.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새 질문에 대답하려고 거기에 맞는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메모리 휘발시키고 새로운 거 넣으려고. 이런 언어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사적인 심리적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고졸 새끼가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인간이 여기에 의외로 너무 취약합니다. 언어 프라이밍을 이용한 트릭처럼 특정 단어에 원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강제로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주입하면은 거기에 특정 행동이 나오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을 세뇌시키는 방식 중 하나예요. 세뇌 이야기할 건데 세뇌가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합법적인 세뇌가 있습니다. 음악이 주로 그렇잖아. 우리가 한때 텔미로 시작된 후크송 강점기였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노래들이 다 훅을 미친 듯이 걸어서 시험 기간에 들으면 안 되는 노래 이런 플레이리스트도 생길 정도인데 노래를 파는 입장에선 유리하죠. 반복된 가사나 리듬을 넣어가지고 춤도 기억할 수 있게 만들고 가수의 이미지, 더 넓게는 제작자, 그 가수의 회사까지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고계는 더 심해. 회사나 제품을 우리 뇌에 심어 놓으려고 중독을 막 거의 부탁하는 수준입니다. 노골적으로 만들어요. 다 인간의 심리를 유도하는 마케팅, 세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좋다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생활에 세뇌라는 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악용되는 경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화 윈터 솔저 봤나요? 개 재밌는데 마블 영화 좋아하면 다 알겠죠. 윈터 솔저는 평소에 멀쩡한 인간이야. 근데 붙잡아두고 특정 단어 몇 가지를 불러주면은 이 사람이 점점 공격성이 막 올라가요. 그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멈춰. 도중에 다른 행동도 안 해. 그 명령만을 위해 움직이는 암살 기계로 변합니다. 영화니까 과장됐겠지. 그래도 이 구조를 똑같이 사용하는 곳은 있어요, 지금. 사이비 종교 이야기할 거야. 얘네들이 특히 신도를 세뇌해서 각종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신도를 세뇌한 사이비 종교 사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6월 24일 효고현 카와니시시에 사는
66살 코바야시 시니치라는 남자가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요.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보호자 필요하잖아. 아들이 왔어요, 병원을. 근데 이 아들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첫째 아들이야. 31살 코바야시 켄지라고 하는데 아빠가 쓰러진 걸 듣고 찾아와 놓고 얼굴에 막 심술이 한가득이라고. 아빠가 걱정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입원한 병원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가 원하는 병원, 치료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벌써 쎄해. 이 켄지라는 사람이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단체의 회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모임은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데 그러면 이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곳이 대체 무엇이길래 병원을 가리고 있냐고요. 라이프 스페이스는 1983년 세무사 출신인 타카하시 코지라는 양반이 만든 자기개발 세미나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설립 취지대로 우리 테드 같은 거 봤나요? 그런 식으로 뭐 자기개발에 관련된 강연, 세미나를 많이 열었고 나중에는 뭐 캔브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명상법을 개발해서 이 세미나를 또 진행했고 이 캔브 세미나라는 게 인기를 끌었대. 한때 많이 올 때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될 정도로 세미나 규모가 커졌고 이걸로 자기 개발서까지도 출판하고 막 그랬어요. 약간 의학적인 이야기도 하나 봐.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던 코바야시 켄지가 라이프 스페이스 설립자인 이 타카하시에게 자기 아빠 증상을 상의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켄지는 자기 아빠가 병원의 장난감 신세가 될 것이고 링거는 독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타카하시는 자기가 직접 만든 샤크티팟 요법이라는 게 있대. 이걸로 병을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벌써 개씹 사입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대체 이 샤크티팟이 뭐냐? 라이프 스페이스의 설립 취지가 달라지면서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는 계기가 있었어. 캠브라는 세미나는 1995년부터 열었어요. 이때 세미나에 온 대학생 하나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대. 행사 도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이 회사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겠죠. 임원들 사이에. 조직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 우리는 하나라고 주접 떨면서 막상 위기가 오면은 다수를 위해 하나를 잘라내려고 듭니다. 그게 타카하시였던 거예요. 설립자인데 이 사건의 책임을 지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라이프 스페이스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멀쩡한 대표 하나 나가자 이상한 새끼가 자리 차지해서 망가뜨린 건 아니에요. 타카하시가 대표 내려왔다고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백수가 되지는 않겠지. 이수만이 SM 대표 자리에서 나왔다고 SM과 무관해지지는 않듯이 그랬던 거야. 뭐 조그만 임원 자리 하나라도 계속 갖고 있겠죠. 지가 망가뜨렸어요. 대표이사 그만두면서. 그리고 이렇게 변했어. 뭐 대표이사 내려올 때 정신적 충격이 큰 건지 1년 만에 이상한 소리를 시작합니다. 지가 인도의 성자 사이 바바로부터 직접 지명된 후계자래요. 그래서 샤크티팟 구루라고 불러달래. 그런 위치가 됐대 지는.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환자 머리를 두드리면 이게 샤크티라는 건데 에너지를 주입하는 요법이라 이렇게 해서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대. 전형적인 사입이잖아. 원래 샤크티팟이라는 거는 힌두교에서 영역의 원형을 부여하거나 제자나 학생을 깨닫게 한다는 말로 쓰인대요. 타카하시는 이거를 원래 의미와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어디서 주워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신앙치료의 수단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라이프 스페이스를 종교단체로 바꿔버렸다는 거지. 지 눈깔이나 고치지 빙신이. 당연히 이때 일부 회원들 대거 이탈했죠. 하지만 남아있는 신도들은 여기에 빠져서 세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그 전보다 세력이 더 커졌어. 요즘은요, 솔직히 말하자. 종교도 일자리고 사업이에요. 헌금을 카드 결제로 받습니다. 계좌이체가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까지 해. 아무리 종교적 역할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 본질이 꽤 흐려진 건 사실이야. 다시 그래서 변질된 라이프 스페이스 광신도인 켄지 이야기 그 아빠 퇴원시키고 그 얘기 돌아가면은 교주가 된 이 타카하시 말에 세뇌돼가지고 뇌출혈 환자인 아빠를 지 맘대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요. 의사들이 말리는데
그리고 치바현의 나리타에 있는 어떤 호텔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뭘 했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교주님 데려다가 이 샤크티파 치료를 시작했어요. 결국 켄지의 아빠 고바야시 신이치는 하루 만에 목에 끼는 가래를 뱉지 못해 질식사합니다. 스스로 가래를 뱉거나 삼키지 못했다는 건 거동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잖아. 위독한 상태잖아, 한마디로. 근데 지 맘대로 퇴원시켜서 뭔 실체도 없는 사이비의 똥 치료를 하고 자빠진 거야. 멀쩡한 사람도 병신 만드는 게 사이비인데 뇌출혈 환자가 버티겠어요? 아들이 사이비에 빠져서 부모 죽인 거라고 결국. 이런데도 이 교주인 타카하시나 그 아들 켄지, 라이프 스페이스 핵심 관계자들은 이 사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구라를 깠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거는 아빠를 퇴원시킨 켄지 탓이 크지만 얘가 일부러 나쁜 마음 먹고 아빠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사입이나 처 믿는 멍청한 게 죄라면 죄지. 원인 제공은 이 타카하시라고. 이 새끼는 샤크티팟이라는 개짓거리에 올바른 가르침을 전파한다면서 재단 따로 만들었고 기부도 받고 학생들 모아서 수업료 챙기고 이걸 가르친대요. 그렇게 돈을 빨아왔어. 결국 샤크티라는 치료를 믿고 있던 켄지는 아빠 살리려는 마음이 큰 건 알겠는데 그 방법이 하필이면 지갑 빠진 사이비 종교였을 뿐이고 타카하시는 이런 처지인 켄지에게 겸사겸사 돈도 뜯어내고 자기 능력의 증명수단으로 켄지의 아빠를 써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알바노였고요. 켄지는 그냥 순수한 멍청이로 당해버린 거죠. 타카하시와 라 핵관들, 라이프 스페이스 핵심 관계자들, 시신과 4개월을 같이 호텔에서 살았대요. 거기서 안 나오고. 아마 시신 처리할 엄두 같은 건 안 났겠지. 아직까지는 지금 의료사고나 과실 아니면 그 아들인 켄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겠지만 시신을 치워버린 이후부터는 빼박 범죄가 되잖아. 시신 은닉죄가 되니까.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 청소하러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잠그고 그래도 회사 간부들인데 찾으려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연락 다 끊고 지들끼리 모여서 잠수 탄 거야. 시신이 부패할 거 아니야. 냄새나. 그래서 방에 향초 피고 누가 볼까봐 커튼도 닫히고 방부제를 막 뿌리면서 살았대요. 4개월을. 사람 죽었고 지들의 문제라는 걸 사실 알고 이러는 거죠. 시신에 방부제 자꾸 뿌리니까 썩진 않아요. 미이라처럼 굳어갑니다. 켄지는 이 과정을 다 봤어요. 호텔에 있던 새끼기도 해. 근데 가만히 있다는 건 뭐야? 아무리 세뇌지만 공범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4개월 살았어요. 1999년 11월 11일 호텔은 이제 이상하지. 아니 이 새끼들은 빼빼로도 안 사쳐먹고 이상하게 방구석에서 안 나와. 단체로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온 이상 호텔 문은 열릴 수밖에 없고요.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있다던 코바야시 시니치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일본도 당연히 그동안 사입이 있고 관련 사건도 꽤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하다하다 시신을 미라화까지 시켰다는 사실에 일본 사회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타카하시도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게 지 아빠 죽어나가는 걸 보고도 같이 있었잖아. 이 정도로 세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진 거야. 그리고 이 사건 몇 달 뒤 2000년 경찰은 사건 관련자 11명을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로 체포했는데 조사해보면 각각 혐의가 다르겠죠. 샤크티의 성자 사이바바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라는 타카하시는 살인죄, 피해자 아들인 켄지 보호 책임 유기치사죄로 다시 기소됐고 나머지 9명은 기소 유예받습니다. 여기서 이 타카하시 노친네가 대가리 굴려요. 재판 끝났는데 기자회견을 열더니 이게 그때야. 경찰이노 압수수색이 벌일 때노 피해자노 살아있었습니다. 사인노 부검 때문입니다. 내 몸에는 혈액 대신호 공기가 흐른 문이다. 에휴 정말 병신 같은 소리만 했고 신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아니면 자기 찾아온 기자 중에 속는 사람 있으면은 신도로 만들어서 스피커로 쓸 계산도 해봤을 것이고 이런 점을 노렸겠지만 예상외로 기자들이 빵 터졌어요.
웃겼나 봐. 저 새끼 하는 소리 좀 보라면서 이 기자회견장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대. 당연히 이 새끼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피해자 아들 고바야시 켄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받습니다. 지 아빠 마음대로 퇴원시키고 사이비 교주의 실험 대상으로 아빠를 바쳤는데 집행유예야? 이게 맞나 싶다. 혈액 속에 공기가 흐른다는 타카하시 씨는 1심에서 15년 나왔거든요. 항소합니다. 2심에서 감형됐어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최종 인정됐어. 부작위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지가 치료할 테니 데려오라고 해놓고 결국 치료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사실 치료할 자격이 없잖아요. 뭐 의학 자격증 있어? 없어. 그냥 그 병신 같은 종교적 치료 행위였던 건데 굳이 우기자면. 근데 이걸 일본 사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로 자기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위독한 사람을 보고도 구호를 하지 않았다는 건지 뭐 어떤 이유로 부작위의 혐의를 두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 징역 7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이것도 과하대. 노인네가 욕심도 많아. 적당히 7년 살지. 상고해가지고 2005년에 이 사건이 최고재판소까지 가는데 기각됐어요. 7년 확정이야. 그럼 끝이잖아. 심지어 7년도 지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만기 출소 다 와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2011년 돼가지고 라이프 스페이스가 이 사건에 재심을 원한대. 재심을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었어. 갑자기. 그때 변호사 징계하고 다시 재판하자는 거야. 하지만 이미 끝난 재판을 뭐 별 다른 증거도 없으면서 다시 할 수가 있냐? 일사부재리가 있잖아. 당연히 기각됐는데도 이 새끼들이 포기를 안 해요. 각종 이의 신청에 민사소송 막 걸면서 계속 물고 늘어져. 심지어 타카하시는 이 할아버지 2015년에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 근데 남아있는 회사 사람들이 활동을 이어가려고 이 교주를 팔아먹는 거야. 이기고 지는 건 관심 없습니다. 신도 모으기 위해 이름을 알리는 홍보 차원의 어그로 소송이었던 것 같아. 이 와중에 죽은 타카하시의 아내는 또 보수 성향의 윤리운동 단체 소속이래요. 보수 성향이라는 게 붙는 거 봐서는 이 라이프 스페이스가 정치적으로도 좀 연결된 단체 같아. 그럼 규모가 꽤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회원의 남편이 사이비 종교를 기업화한 새끼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사람들 놀랐고. 실제로 여기 두 사람은 이 미이라 사건에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 사건인 거죠. 일본이 사이비 하면 뭐 옴질리교 유명하고 뭐 얼핏 비슷하기도 하다. 거기서 파생된 뭐 알레프 아니면은 가정집 규모의 작은 사이비 집단들은 많아요. 근데 이 사건은 기업화된 거야. 그런 점에서 좀 느낌이 다르고 광신도가 된 아들이 위독한 자기 아빠를 교주에게 바쳤잖아. 이런 게 사건이 좀 더 특이하고 크게 알려지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이비 새끼들은 진짜 해충 같은 새끼들이에요. 아무리 약을 쳐도 죽질 않아. 왜 바퀴벌레도 살충제 하나 만들면은 그 살충제에 면역돼서 진화된 새로운 바퀴벌레 종들이 하나 늘어나는 거라며. 사이비가 딱 그래요. 라이프 스페이스인지 얘네 해체시키잖아? 지금 남아있거든요? 활동을 다시 하려고 좀 막 똥구멍이 움찔움찔 한다는데 얘네 해체시키면 안 됩니다. 몇 조각으로 찢어져가지고 각자 새로운 사이비를 또 만들 거예요. 그럼 숫자만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골드문처럼 점조직화 만들지 말고 큰 덩어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좀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이비는 관리가 답이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